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자율주행차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한 각 도시들의 노력이 치열합니다. 그중에서도 제4차 산업의 주요 거점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문재용 부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기도의 성장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문재용 부위원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이제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한 달여 좀 넘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네, 인수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저희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네. 경기도가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무척 바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1년 예산이 약 22조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경기도를 국가로 따지더라도 다른 나라의 그 GDP를 보더라도 세계 한 40위 안에 들을 정도로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위에는 민선 7기 인수위원은 예전하고 달리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인수위원회를 꾸렸고요. 경기도도 16년 만에 그 도정이 바뀐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기도라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 업무 보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 그 예산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보람도 느꼈습니다. 특히나 4차 산업특별위원회를 인수해 둔 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양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여러 가지 핵심 산업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행 계획들을 수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어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도가 예산도 방대하고 대한민국에서 1,300만의 가장 큰 광역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울에 비해서 주목도 덜 받고 또 경제도 크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기도가 제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제조 혁신을 좀 이루겠다. 그래서 제조를 통해서 이제 판교밸리와 시흥이라든가 광명밸리의 여러 가지 혁신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혁신 도시들의 혁신성을 통해서 혁신의 메카로 만들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이것들을 이제 민간 주도로 먼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4차 산업 관련된 전문 교육과 코딩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주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방향에 맞춰서 또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텐데 이번 인수위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간의 성과가 어땠습니까? 일단 그 경기도의 각 부처에 있는 산업혁명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업무, 조직, 그다음에 집행력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도지사 직속 기관의 이 전체 산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실행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 기관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4차 산업 기반 미래 산업 혁신 지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구조 고도화 및 선도할 미래형 일자리를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 유통, 그다음에 소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환경 마련을 하는 부분하고 스마트팜 연구 및 보급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예산도 배정해야 될 거고요. 인력도 배정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했던 서울 중심의 사업 전략이 아닌 그러니까 경기도만의 독립적인 사업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될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인 경기도가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경기도가 먼저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않겠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모든 일들을 중심을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와 ICT가 접목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나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야지만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경기도가 먼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을 쓰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진행되는 일 중에서도 스마트 시티 중에 자율주행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제조 혁신, 자동화, 공장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거고 제가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본 느낌 중에 스마트팜, 농업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큰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드론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사성에 실증 단지를 만들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고 드론 산업이 좀 중국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가 왜소한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률이라고 할까요?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 수준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프라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작 4차 산업을 이끌어 가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사실은 되게 낙후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가치도 인정받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 인재도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세계 시장의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1,20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5%인 20조 정도뿐이 안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작고요. 제가 알기로는 20조가 아니라 10조 정도뿐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 준비도가 어느 정도냐? 말레이시아보다 작은 25위, OECD 국가 중에 25위 정도고요. 그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중국, 베트남, 중동 국가보다도 시장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도 적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뭔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실질적으로 없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 구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이끌어가기가 무척 작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 문 부위원장님의 양력을 보니까 보안 솔루션 기업의 대표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소프트산업협회 이사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산업에 굉장히 그래도 깊이 있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한 20년 이상 몸담아 온 분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수년간 계속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23년 이상 몸담은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죄송하고 창피한 입장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소프트웨어 발전과 ICT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도 내놨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정책들을 내놓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만큼 똑똑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결국은 실천력이죠. 실행이나 이 정책에 대한 입안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민간 시장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ERP라든가 행정 시스템, 그다음에 뭐 자녀 안심 소프트웨어라든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블록체인이라든가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정부가 그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보급하려고 하고 이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데나 심지어는 아까 제가 얘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정부가 주도를 하려는 게 민간 주도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사고 그 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정식 가격을 받고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뭔가 이슈가 되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시장마저 죽고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민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사서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과 쌍용 소프트웨어든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규제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없이 이거를 만들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100%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소기업들이 제조업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나 ICT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직종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내려고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내야지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제조업에 일어나는 일들을 공장 자동화라든가 그다음에 제조 혁신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기업화가 되면은 경쟁력이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 100% 소프트웨어 기업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업 간의 어떤 과다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스스로가 그거를 이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다 경쟁력이 아니라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저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것을 극복돼야 된다고 제시하고 계시는 부분들이요? 인수위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것 같이 소프트웨어 가치가 결국은 사람의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를 되게 중시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루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느냐. 네. 그 전문가가 되게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좀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수주를 하게 되면 네.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운영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 엔지니어 이런 전문가들이 한 사람 전문가가 더 중요하지 그 전문가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가치는 지금 있는 가치가 1억이라고 하면 그 전문가가 붙으면 2억짜리가 될 수 있고 10억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맨먼스를 따지는데 미국은 그 전문가 몇 명이 그 소프트웨어를 그 다루는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한 3년 전쯤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로의 전환, 이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를 키우겠다면서 사람을 또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교육을 또 강화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제가 보는 것들이 이제 코딩 교육이 되게 중요하죠. 네네. 창의력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코딩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로 가려고 하면 발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를 하게 되면 네네. 기능이라든가 성능, 그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의 발주 문화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제품 프로젝트를 이용하느냐.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들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네.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초급, 중급, 고급 네네. 요걸로나 아니면 맨먼스만 따져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한 발주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2억짜리 연봉을 가진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있을 때 네. 그 전문가가 붙게 되면 이 프로젝트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짜리가 가치가 10억짜리가 될 수 있으면은 그 전문가를 중소기업 쓰게 되겠죠. 네네. 연봉 1억을 주더라도. 네. 그러면은 계속 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네.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이 가치를 높여주면은 소프트웨어 가치도 높여지고 우리나라의 전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1,200조의 시장을 뭐 10%, 120조라도 가꿀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문화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연봉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연봉 초급 중소기업은 한 3천 정도, 네. 대기업은 한 4천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초급이라도 8천에서 1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네네. 2억, 3억이 연봉이 넘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주 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요. 그 발주 문화가 바뀌려면 결국은 이제 네. 공무원들 자체의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발주 문화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실천,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요. 정책을 실천해야지 바뀌지 않겠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중심을 이제 중소기업에 두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켰고요. 그게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여전히 어떤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부가 진행한 것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공급자는 건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고 소비자, 수요자 그거를 직접 운영을 하고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주 부족하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정책이 잘 되려고 하면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빨리 탈바꿈하고 그거를 이끌어내야지만이 이 정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의 사회, 중심 사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직접 이뤄나가는 실행 단계에서의 참 많은 그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게 이런 점을 바란다라는 그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그 벤처나 중소기업 활성화가 제일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향하는 그 벤처 활성화나 중소기업 활성화의 모델을 네. 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중국 같은 모델도 일관성 있게 정부가 정책을 이뤄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되면은 항상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먼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다가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정부 시절 때 IMF가 지나고 나서 도전과 개척 정신의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지금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거는 성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만이 많은 젊은이들과 그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규제가 지금 2007년도와 2017년도,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네. 한 6천 개에서 14,000개까지 규제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만든다는 이 정부가 빨리 이 규제를 개혁을 하고 규제를 탈피해야지만이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도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 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또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벤처기업 육성까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모델로 우뚝 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경기도의 성공 사례가 시발점이 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가 전국 곳곳에서 발굴되고 또 뿌리내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4차 산업특별위원회 문재웅 부위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